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매각 캐리어가 탄생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의결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 이사회 결정이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 확정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메가가 아주 난립니다. 네. 뭐 김포에서 수도권 메가, 뭐 영호남권 뭐 메가시티 난리인데 이제 메가 캐리 이제 이야기 나는데 이제 EU에다 최종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네. 원래 진작 냈어야 되는데 조금 연기를 받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서 그 EU의 최종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데 내년 1월쯤, 1월 초쯤 아마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EU에서 요구했던 보완 사항을 전부 다 지금 이번에 충족을 다 시켜줬어요. 시켜줬기 때문에 EU에서 승인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 왜냐하면 EU가 거절한 이제 명분을 상실했던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됐고요. 그럼 EU의 이제 절차가 끝나는 과정 하에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정위에서 승인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EU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U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EU가 이번에 그 항공산업 경쟁력이 엄청 약화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EU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까다롭게 이 매각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살펴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EU권에 있는 국가들의 그 항공사들이 항공 경쟁력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여객 수요가 줄어든 건 더 말할 것도 없을 네. 뿐더러 화물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EU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자칫하면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합병 항공사에다가 이게 완전히 뭐 시장은 잠식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화물도 사실 포기하게 됐고 4개국의 노선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4개국이 네. 제가 알기로는 파리,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로마 뭐 이 노선을 포기하라고 아시아나 이제 다니고 있던 노선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포기하겠다. 사실은 이 네 개 노선의 그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체로 놓고 볼 때. 네. 그래서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EU에서는 이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우리는 뭐 받아들여줄 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고요. 이제 양사의 합병 절차만 좀 남아 있는데 좀 늦게 승인이 예상보다 이루어지는 바람에 당초에 2026년에 좀 완료를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1, 2년 정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1, 2년 정도 늦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사실 이제 EU 이제 합병 승인이 나고 그다음 미국과 일본이 또 빠르게 합병 승인이 내년 상반기나 뭐 연말까지 다 난다고 하더라도 이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직원들 문제, 뭐 네. 노선 배분 문제, 고용 승계 문제, 그다음에 LCC를 어떻게 재편성 자회사인 LCC가 자회사가 3개가 되는 거죠. 네. 이 3개 자회사 LCC 어떻게 재편할 건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한 2026년이 목표로 현재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한 1, 2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뭐 길게 잡으면 2028년, 좀 더 빠르게 잡으면 한 2027년 상반기 뭐 이때쯤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EU의 요구안을 좀 수용하면서 합병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 역시도 EU와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합병 계획보단 한 1, 2년 정도 미뤄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화물사업을 분리 매각하면서 반쪽짜리 합병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도 뭐 4개 포기하고 뭐 화물도 포기하고 하니까 다 포기하는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항공산업 전반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고 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저도 뭐 제가 항공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네. 항문적으로나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그 내부자들한테 이제 이야기 듣는 것으로 다 종합해서 보면 네. 이게 장기적인 포석이죠. 5년이나 10년 특히 항공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 공항을 만든다 그러면 공항 건설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인천공항이 지금 완공됐을까요?
아직도 네. 처음 계획하고 아직 완공 다 안 됐습니다. 제사 활주로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거 다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오래 특히 수십 년 걸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일보 후퇴와 양보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백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항공산업의 방향성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게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 유럽 노선을 가는 항공기들이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걸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거기를 피해 간단 말이죠. 그럼 더 걸리게 되고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게 되면 시간이 한두 시간 또 단축돼요. 그러면 단축되면 뭐가 단축되죠? 항공유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점이 달라지잖아요. 네. 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니까 또 그쪽도 피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항공산업이 세계 경제하고 영향받는 게 무시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다음에 산업 발전이 또 달라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전기 항공기도 띄우고 그러다고 하고 있는 이런 네. 시대이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항공산업이 A380이란 대형 기종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대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A380은 지금 퇴출되고 있죠. 혹시 콩고도라는 여객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초음속 여객기. 그래서 뭐 파리하고 뉴욕을 1시간, 2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던데 콩고도도 사실은 퇴출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항공산업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뭐 중장거리형 중형 비행기들이 오히려 환영받고 지금 보잉 747도 거의 거의 이제 그 수명이 다 끝나고 네. 퇴출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발전이 어떻게 따르냐. 또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그 이동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공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세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특히 반도체를 배로 날른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죠? 못 들은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밀화되고 세계 경제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항공산업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CC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장거리 대형 항공사들은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했고 LCC들은 중거리나 이제 조금 중장거리까지 이제 가는 중거리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LCC 산업도 확실히 달라질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울릉도에 공항 만들고 있잖아요. 네. 울릉 공항이 생기면 50인승 정도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면 울릉도 관광이 확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강릉, 속초, 양양에서 가게 되면 뭐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배로 이동하는 거와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네. 또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뭐 합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당장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네. 한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는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우리가 LCC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2개나 필요해? 이렇게 또 반대 의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당시 군사정권이 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아니었던 거죠.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또 달라지고요. 항공산업이라는 게 꼭 비행기가 여객으로 운송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뭐 지상 조업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항공사의 지상 조업을 외국 항공사가 다 못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상 조업 회사들이 하거든요. 네. 그럼 지상 조업 회사들도 발전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 또 기내 면세점도 또 달라질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내식 같은 부대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MRO 항공기 정비 사업 같은 것들도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요즘에 무인기 만든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네. 대한항공에서 무인기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비, MRO, 뭐 무인기, 기내식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공산업이란 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화물을 보내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게 또 UAM 우리가 또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다 왜 UAM이 나와? 근데 그것도 항공산업의 기반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공군에서 항공 우주사령부로 창설해갖고 지금 어떤 우주 기상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시면 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간다, 뭐 포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이 앞으로 50년, 뭐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우고 세계 산업 발전과 그 경제 문제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정밀하게 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짜 사업을 매각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아시아나항공 내에서 매출에서 화물 사업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 합병 과정에서 앞으로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그 알짜 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네. 알짜 산업은 이미 다 매각했죠. 기내식 다 매각했잖아요. 네. 아시아나도 기내식 매각할 때 그 배임 문제 일어나서 회장께서 처벌 받으셨죠. 네. 대한항공도 지난번 그 M&A 문제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 기내식 네. 다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따져보시면 금년 상반기 매출액 중에 제가 따져보니까 여객이 2조 5천억, 화물이 한 7,800억 정도 돼요, 아시아나가. 네. 근데 화물이 22% 정도 그 비중이 되고요. 여객이 현재 상반기 매출로만 화물이 22%인데 작년에는 48%였어요. 이게 왜 그런 22% 48%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이제 항공 운송과 관련된 그 사업 중에서 그 48%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네. 화물 사업이 더 커졌던 거죠. 그래서 22년도를 살펴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여객이 한 2조 2천억, 화물이 3조였었는데 21년에는 여객이 8,200억, 화물이 3조 1천억이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여객은 거의 하지 못했고 그나마 우리나라 그 항공사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항공사뿐만 아니라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야, 이 상황에서 그러면 화물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오히려 화물 영업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더 늘려놨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는 항공사들이 사실 화물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물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저는 그 기업 가치가 그래서 하락하다 기업 가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 투자 가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됐을 때 어떤 부가가치가 더 일어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항공을 화물을 이게 볼 때도 제가 경험했던 거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네. 대한항공이 항공 화물 지점을 4개를 없앤 적이 있어요. 네. 코로나 전에, 코로나 직전에. 그래서 제가 그 내부 임원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네. 아니 항공 화물이 잘 된다는데 왜 화물 지점을 없애세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기재라고 하면 비행기입니다. 네. 비행기가 커지다 보니까 여객기가 커지다 보니까 여객이 갖고 가는 수화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 칸이 많이 비어요. 그래서 별도 화물기가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화물은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비싸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네.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화물에 대해서 굳이 화물기를 띄워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까지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이제 여객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여객은 쫄딱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화물로 이제 확장했는데 네. 화물도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의약품 실어 나르고 반도체 네.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실어 나른 거잖아요. 왜 반도체를 배로 실어 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면 화물의 중요성이나 여객의 중요성 어느 거나 하나 다 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네. 건 없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양사가 합침으로써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고 오히려 더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사의 합병 과정에서 뭐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렇다면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LCC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뭐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그리고 진에어 그럼 판도가 좀 변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한번 앵커님한테 그 말씀 드렸죠. 네. LCC나 항공 이 분야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의 합병이 끝나면 시장이 확 바뀔 거다라고 네. 한번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적어도 세계 회사는 그 뭔가 구조적이나 합병이 되겠죠. 그게 진에어나 에어서울이나 네. 에어 부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잘 보셔야 될 게 에어서울은 주로 아시아나에서 그 적자인 노선을 많이 운항을 했습니다. 단거리에. 네. 그다음에 에어부산은 부산을 기점으로 부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부산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합병이 일어날 때
부산 상공회의소나 부산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네. 거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에어서울이나 진에어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죠. 대주주들이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리니까 네. 이 두 회사는 합병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네. 전망이고요. 에어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냐 하면 에어부산은 이제 기점이 이제 부산이잖아요. 네. 진에어나 에어서울은 서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네. 그다음에 급여 체계도 좀 틀릴 겁니다. 그다음에 노선도 틀리고 기재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복리후생 체계도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집에 주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조직 동질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도 뭐 같은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좀 조직 문화가 좀 아주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이 있고 업무 절차도 좀 틀리죠. 왜냐하면 대형항공사하고 LCC하고는 당연히 그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아마 시장 판도는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중장거리 노선에서 갑자기 아니죠. 중장거리 노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에어프로미아나 네. 그다음에 티웨이나 제주항공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중소항공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울릉도가 이제 운항이 되기 시작하면 국내 여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소형 항공기로 가다 보면 국내 장거리 노선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육상 교통도 좀 확실히 좀 달라지겠죠. KTX 때문에 없어진 노선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달라질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어부산과 에어부산은 따로 그리고 네. 진에어 에어서울은 좀 이제 모아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단 양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 메가 캐리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합병 시너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합병 시너지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각 항공사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모아서 잘 살리면 오히려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소도시 많이 다닌단 말이죠. 네. 그게 강점이잖아요. 그런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력이 세진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